살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요. 보통 이건 그냥 운이 좋았어. 아니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게 사실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 또 마음가짐 같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인연의 법칙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딱 얻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그 노력의 총량을 대자연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을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노력에 정말 정확하게 걸맞은 환경과 인연을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로만 끝나면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자료들이 이 심오한 원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어쩌면 하나의 여정이 될 겁니다. 어떤 문제에 갇힌 피해자에서 시작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전반에 걸쳐서 정말 강한 어조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내가 겪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인연이 과거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탕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환경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이런 식의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거든요. 핵심은 노력의 총량이라는 잣대예요. 노력의 총량이요?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내 부족한 점을 고치려고 애쓰고 더 나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다면 대자연의 에너지는 그 노력에 맞춰서 좋은 환경을 보내줍니다. 반대로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알겠습니다. 내 노력 부족이나 과거의 잘못이 원인일 수 있다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순수한 불운처럼 보이는 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이건 제 노력의 총량과는 상관없는 완전 외부 요인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원리의 깊이가 드러나죠. 자료의 관점은요, 사고의 원인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탓이다 이게 아니군요. 네, 그건 이제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법의 영역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사고가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건 자체가 나한테 주어진 하나의 환경이자 과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평소에 안전에 대해 좀 무감각했거나 아니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대자연이 교통사고라는 형태의 현장 학습을 보내준 셈이죠. 와, 현장 학습이라네? 네. 그래서 외부 요인을 탓하면서 분노만 하는 건 그 학습 기회를 그냥 걷어차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네가 남 탓하는 것은 더 어려운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원인 제공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내 앞에 펼쳐진 건 나를 위한 맞춤형 과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결국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움직인다는, 우리가 변해서 자연을 부르고 내친다는 말이 훨씬 깊게 와닿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원리가 상당히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여전히 좀 추상적이에요. 이 원리가 현실에 아주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한데요. 마침 자료에 아주 완벽하고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예시가 나옵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건 정말 교실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공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료의 질문자가 여러 변호사를 만나봤지만 다들 말이 다르고 실력 차이도 느껴져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지쳐 있으니까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전문가한테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싶어 하죠. 그렇죠.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네. 하지만 자료는 정반대 해법을 제시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이 직접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대자연이 보낸 명확한 신호라는 거예요. 공부라니요? 아니, 법률 지식도 없는 일반인이 뭘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지 좀 막막한데요. 바로 그 막막함을 깨기 위해서 발품을 팔라는 겁니다. 자료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3, 7, 10의 법칙을 제시해요. 3, 7, 10이요? 네, 일단 변호사 3명을 만나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서면 거기서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뭔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7명까지 만나보라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한 70% 정도는 파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기만 해도 지치네요. 이미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변호사를 7명이나 만나보라니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 아닐까요? 시간도, 비용도, 감정적인 에너지도 엄청 가게 들 텐데요. 이 숫자가 정말 문자 그대로의 처방인가요?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이에요. 이 370 법칙은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완벽한 확신이 설 때까지 당신의 노력을 멈추지 마라는 마음가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 마음가짐의 문제군요. 그렇죠. 만약 7명을 만나는데도 확신이 안 서면 그럼 10명을 채우라는 겁니다. 10명을 만나면 100% 분별이 서고 누구와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지 명확해진다고 하죠.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단순히 최고의 변호사를 찾는 쇼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공부예요. 공부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만 듣는 게 아니죠. 당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연구원이요? 네. 이 변호사는 내 말을 경청하는가, 아니면 자기 말만 하는가, 복잡한 법률 용어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가, 미팅이 끝났을 때 내가 더 불안해지는가, 아니면 희망을 얻는가,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수집해야 할 데이터입니다. 여러 사람의 미묘하게 다른 설명들을 비교하면서 당신은 사건의 본질을 스스로 꿰뚫어 보게 돼요. 변호사들의 논리, 태도, 전문성을 비교 분석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분별력이라는 근육이 단련되는 거죠.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최고의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최고의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는 내 안의 능력을 만드는 과정이군요. 내 판단력과 분별력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훈련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사건 해결은 그 훈련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이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사건이 지금 해결되는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말까지 합니다. 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공부로 삼고 내적인 성장을 이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 해결을 전문가에게 외주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인 거죠. 좋습니다. 그 고된 현장 공부를 마쳤다고 가정해보죠. 10명 가까운 변호사를 만나면서 제 분별력도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사건도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얻는 궁극적인 이득이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그냥 운 좋게 처음부터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이 모든 고생을 안 했다면 그게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들거든요. 물론 사건 해결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현장 공부를 제대로 마친 사람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2가지 큰 자산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그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건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체험으로 얻은 지혜죠. 네, 그렇죠. 경험에서 오는. 네. 똑같은 법 조항을 두고도 변호사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전략을 짜는지,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지 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딜 가도 쉽게 속거나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건 뭔가요?
두 번째 자산이 바로 이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 공부가 완전히 끝나면 다시는 변호사를 만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삶의 조건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거대한 주장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무슨 마법 같은 보상인가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우주가 저에게 상을 주는 건가요? 마법이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인, 심리적, 행동적 변화의 결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변호사를 만나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법조항 몇 개가 아니에요. 당신은 위험의 패턴을 학습한 겁니다. 위험의 패턴. 네, 계약서의 어떤 문구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지, 갈등이 생기기 전에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지 그 모든 데이터가 당신 안에 체화된 겁니다. 당신의 운영체제, 즉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된 거죠. 아, 그러니 이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나 환경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당신은 그 과목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대자연이 굳이 같은 시험 문제를 다시 내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야기네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생태계 자체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는데 내가 변호사를 만나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호사를 만나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 안내자로의 변신입니다. 이 고된 현장 공부를 통해 쌓은 실력과 분별력으로 과거의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법적 문제에 휘말려서 패닉에 빠진 친구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함께 불안에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변호사였는데 소개해줄게. 이런 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더 킵톤 역할이죠. 당신은 그 친구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진정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지금 당장 누구를 선임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스스로 이해해야 해. 그러기 위해선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고 각자 뭐라고 하는지 꼼꼼히 기록해봐. 즉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프레임워크와 마음가짐을 전수해주는 겁니다. 정부가 발급한 자격증은 없지만 실제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거죠. 듣고 보니 그건 정말 새로운 종류의 전문가네요. 자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멘토나 자문역 같은 새로운 직업군이 될 수 있다고까지 전망하던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자료가 질문자에게 당신은 멘토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에 건너뛰었던 이 공부를 지금이라도 시키는 것이라고 명확히 짚어준다는 부분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였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사실 멘토 양성 과정의 커리큘럼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맞춤 설계된 과제 혹은 현장 공부와 같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깊이 파고들 때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실력과 지혜를 갖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를 깨치면 열을 안다는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그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든 아니면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문제든 하나의 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완전히 마스터한 경험은 앞으로 마주할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문제 해결의 근본 원리는 모두 같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만약 그 문제를 단순히 피하고 싶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전문가로 만들어주기 위해 설계된 나만의 현장 공부라고 관점을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그 고된 공부의 끝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